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전일 그 정부가 발표를 또 하나 했어요. 2030년도 제조업 르네상스,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겠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최근에 잘 나가는 게 없다. 모든 것들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짝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밝힌 핵심이 뭐냐? 2030년 앞으로 10년 이제 정도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세계 제조업 4강 음. 그리고 이제 국민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조업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을 주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있지만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고 그리고 이 주력 산업이 되게 부진합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자동차 그리고 철강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제조업 그동안 우리의 이제 국력을 좀 튼튼하게 했던 방어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진이 심한데 예. 그러면 지금 제조업이 도약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침체나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 3대 먹거리를 정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예. 그리고 미래 전략 차종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도 풀고요. 그리고 총 188조 원 상당을 2030년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투자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예. 거기는 정부 재원도 있겠고 민간의 투자 자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6천억 달러 돌파해서 세계 6위권인데 이렇게 이제 이 제조업을 혁신을 가속하고 3대 신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2030년이 되면 수출은 세계 4위권. 예. 그리고 생산성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제조업 부분의 부가가치도 현행 25%에서 30% 정도 그리고 이제 생산성도 제조업 생산성도 현재보다 한 40% 이상 끌어올리고 그리고 세계 인류 기업들 지금 한 570여 개가 있는데 이걸 1,200여 개로 늘리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단은 비전 그대로 가주기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앞으로의 먹을거리에 대한 육성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조선업 어렵고 철강 어렵고 자동차 어렵고 반도체도 휘청거리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가 못하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2035년도까지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정부 비전이나 이 정도의 투자, 이 정도의 지금 방안이 땜질식 처방밖에 안 된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과거 정권에도 예. 이처럼 이제 비전을 수치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747 7470 공약이었죠. 예. 경제 성장률 7% 달성 그리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꾸로 474. 네. 일단은 경제 성장률 4%, 고용률 70%, 여기에다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리겠다. 근데 두 개 공통점은 수치로 제시한 게 하나도 달성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이 제조업 2030을 발표하면서 제조업 4강,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원년이 되겠다라고 이제 포부는 밝혔지만 이게 비슷한 어떤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물론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투자를 혁신하고 그리고 규제를 풀겠다라는 점 예. 이런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 시그널이긴 그렇죠. 합니다. 예.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출범하자마자 소득주도 성장으로 그렇죠. 법인세 올렸고요. 소득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 기업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면 다시 내려야 되는 거죠. 세금을 깎아주고요. 그리고 규제를 타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이 또 모호해지는 거죠. 정책 기조에. 여기에다가 이게 또 새로운 게 있느냐? 보면 기존에 나왔던 거를 그냥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정도의 성격이지 뭔가 이제 크게 눈에 두드러지게 이걸 정말 가속화하고 실행 액션 실현이 좀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자동차의 경우에는 군산 GM 공장 지난해 문 닫았고요. 예. 지금 르노 삼성은 가까스로 1년 넘게 예. 이제 노사 협상이 안 이루어졌던 임단협을 지금 가까스로 지금 봉합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조선업 빅딜은 어떻습니까? 조선업 빅딜은 각각의 노조가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과연 이 반독점 승인이 나겠느냐? 이거 미지수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현재보다도 제조업의 생산성을 40% 끌어올리겠다. 생산성이라는 건 노사가 장기간 대화와 양보를 통해서 이뤄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또 정부가 중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중재하려고 한 정부의 노력 흔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대통령이 규제 혁신하겠다. 올해는 이 혁신 성장을 맨 앞에 두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정부도 그렇고요. 국회도 그렇고요. 전혀 액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경제는 이번에도 쏙 빠졌고요. 그런 걸 미루어서 이렇게 지금 현 정부가 수치로 어떤 걸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처음이에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네. 과연 이게 정말로 이제 실효성을 답보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선 대다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정부의 기조와는 맞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지적이 나온 부분은 크게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간 기업이 이게 주도하지 않으면 사실 정부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민간 기업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쉽게 주도하면서 나오기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유보율이 많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경제 안 좋은 거 얘기 나왔는데 피치가 진짜 크게 한번 또 줬더라고요. 1.9%까지 뭐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경제 성장률 결국에 뭐 소장님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1%대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 사실은 예. 성장률 조정은 이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한 0.1 내지 0.2만 내려도 사실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쵸. 근데 지금 보면 뭐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투자은행 예. 그리고 이제 피치, 무디스 약간 시차를 두고서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이 전망에 이 경제 하향폭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거예요. 예. 피치가 2.5에서 2.0으로 0.5%포인트나 낮췄고요. 예. 무디스가 2.1입니다. 스탠다드 앤 펄스가 2.4예요. 이런 걸 놓고 보면 지금 이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피치가 가장 보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왜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있느냐? 그건 뭐 이구동성으로 똑같습니다. 뭐 지난 1분기 경제 성적표를 보니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의 와중에 한국 경제의 타격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반도체에 지금 7개월째 역성장하다 보니까 수출도 지금 불안하다라는 예.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과 같은 이제 인상이 반시장적 정책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 6점 몇 퍼센트, 10%, 2년 연속 이렇게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다 보니 사실 이것은 뭐 대기업의 일은 아니지만 을과 을의 대결로 이제 비약한 좀 대결로 치닫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투자 의욕을 좀 꺾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연초에 노무라 증권에서 1.5% 성장률 제시했을 때 정말 너무한다라는 얘기들 나왔었는데 노무라는 예. 그 IMF 시절에 굉장히 그 획기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빅3 대기업 가운데 한 곳이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대우가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예. 지금 보면 1% 중반까지 내려갈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뭐 2%의 뭐 초반 내지는 뭐 그 아래로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나 이제 지금 노무라는 조금 그 좀 심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국민 감정도 이게 일본계여서 그런지 나올 때마다 이게 댓글 보면 굉장히 그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달렸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국내 잠재 성장률이 1%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 구조학적으로 인구 구조학적인 면에서 예.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만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가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한 3, 40명씩 매년 줍니다. 예. 대신에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이거의 1.5배 정도 늘어나요. 이게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망률이 줄어들고 네. 오히려 굉장히 역피라미드 형태의 인구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년을 뭐 연장하자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경제 발전이 주체로 한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르면 내년부터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잠재 성장률이 어느 정도냐?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정말로 일생에서 가장 몸 컨디션이 좋은
젊은 칠 때 한 고등학교 시절 예.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우리 경제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성적표인데 그게 현재 한 2.8에서 2.9%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당장 내년부터 이런 잠재 성장률이 1% 가까이 뚝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이제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6, 7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4, 5%까지는 이 3, 4% 내외에 있었던 잠재 성장률이 2% 후반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 타이밍의 문제일 뿐 이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을 좀 이게 들어올릴 만한 끌어올릴 만한 여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당장 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기대 여명이 늘면서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내년부터 1% 후반대에 잠재 성장률이 이어져서 2028년까지 거의 성장을 안 하는 거거든요. 지난해 미국이 2.9% 성장을 했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선진국의 굉장히 그 성숙된 경제 상황에서도 거의 3% 가까운 성장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로 떨어졌다는 건 성장 동력 자체가 없다. 굉장히 기업이 정체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을 정말로 걱정해야 되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의 예전에 그 저성장의 늪에 다시 빠진 것이 아니냐, 뭐 일본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경제 상황이 내수 크기도 다르고요. 이런 얘기가 뭐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이거대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당장 다음 주도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오사카에서 두 정상이 만나기로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방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북한 쪽에서 14년 만에 국빈 방문을 했는데 약간 레토릭 자체를 보면은 우회적으로 뭔가를 압박하는 듯한 느낌은 줘요. 이게 좀 변수가 될까요? 그 사실 그 꿈보다 해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중국은 두 가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내세워서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하자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안보 측면에서는 사실 남북 미 위주의 이제 대화 협상에서 중이 사실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였죠, 그동안.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을 때도 미국은 콧방귀도 안 꼈어요. 오히려 제재를 더 강화합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진핑이 이걸 빌미로 해서 북한을 빌미로 해서 트럼프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판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또 미국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다음 주 주말이에요. 뭐 오사카에서 만나서 두 사람이 굉장히 의미 있는 합의를 내놓을 것처럼 계속 이제 뉴스를 나오지만, 근데 전문가들 10중 8구는 그다지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패권 전쟁이고 패권이 기술 패권이고 앞으로의 이제 이 여러 가지 남아있는 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겉으로 이제 뭐 합의를 하고 합의문을 발표하고 서로 악수를 한다 하더라도 내면적인 패권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장기전이다라는 데는 뭐 이의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오사카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좀 만난 다음에 악수만 하지 말고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번 주가 이제 한 주가 살얼음판처럼 흘러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뭐 크게는 그렇게 예측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지난주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상승 모멘텀은 역시 뭐 미국의 통화 완화였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은 올해도 금리 2차례 인상할 것이다였어요. 지난해까지 금리를 무려 미국은 9차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로에서 0.25였던 걸 상당폭 2% 중반까지 올려놨어요. 자, 여기에 이 경기를 보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티던 제롬 파웰 의장, 그리고 이제 점도표상에서 보면 거의 17명이 연준위원 가운데 8명이, 그리고 7명은 2차례 0.5%포인트 연내 금리를 2차례 인하해야 된다라고 이제 컨센서스가 확연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금리 인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일부처럼 지금처럼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게 금리를 낮추면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런 양적 완화가 유동성 장세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내년에 미국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올해보다도 0.5에서 0.78% 이상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연준이 이식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경기 둔화세가 심상치 않네? 경기 침체가 더 골이 깊어질 수 있다고 10년 호황이 미국 증시도 꼭 끝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바로 정말로 시장은 정말
이 침체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 조절을 과연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제 시장이 지금 보면 달러가 바로 약세로 반전했어요. 예. 계속 호황일 것 같은, 계속 뭐 원달러 환율이 계속 1,200달러 넘어서 올라갈 것 예. 같지만 바로 1,160원대로 떨어집니다. 이게 금융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과연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 7번의 사례를 전체를 답습할지, 아니고 과거보다는 좀 다른 패턴을 보여줄지는 주목을 할 변수입니다. 근데 소장님도 개인적으로 지금 그 보실 때는 미국 경기가 뭐 마냥 확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이 1990년대 이후 예. 최장기 랠리예요. 그쵸, 120개월이니까. 최장기 랠리이면서 예. 미국 경기가 이렇게 좋은 적이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재선에 뭐 이제 약간의 어떤 지지율 면에서 이제 여론조사에 좀 밀리고 있지만 예. 결국은 주머니가 두둑하다, 경제 사정이 좋아졌다 이러면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